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 사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걸까요? 예, 미국 연준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제 전인대 이야기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면서 보유자산 16개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파산까지 간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을 했는데요. 네.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는 분명한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증언을 하면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흘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0.5%의 빅스텝과 관련해서 은행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SNS상이죠. 로빈훗의 인터넷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은행들의 그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70%가 스마트폰으로 그 디지털 뱅킹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강제적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금 이동이 빠져나오는데 불과 50조라는 자금이 하루 만에 빠져나왔고요. 당장 은행에 금고에 돈이 없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탐욕과 연준의 정책 실기가 불러온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4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늘 주장했던 게 현재 은행 시스템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보다도 건전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자기 자본 비율의 합격선의 2배 이상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화랑을 구가했던 하이테크나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금리 인상을 버틸 수가 없고 돈의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결과가 이번에 초래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보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뱅크런의 속도도 빛의 속도로 나타나면서 빠르게 파산까지 갔는데요. 문제는 이 사태가 이제 금융권 은행으로 이제 얼마나 확산되느냐, 소위 이제 전이에 대한 불안감들인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그 신용 불안과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라든지 FRB 그리고 연방예금공사가 아주 전격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예외적인 조치를 했고요. 유동성 대책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막을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그 많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총 자산 대비 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미국의 채권들을 보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장기 국채뿐만 아니라 후순위채, 정크 본드, 고금리 채권 그리고 벤처 기업이 투자한 이런 투자 상품을 한데 엮어서 파생 상품으로 만든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상품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핵심 자기 자본을 상당 부분 훼손한 상태인데요. 지금 미국의 국제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해지를 안 한 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락 조정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제2차, 제3차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한다면 1년사에 450bp를 했는데 여기서 더했을 경우에 채권 투자 손실은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4%고 M&F 쪽으로 자금 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3%입니다. 은행 예금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그 화산처럼 그 산 밑에 숨어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험은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할게 중단하고 내릴게 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연준의 이번에 뭐 3월은 25bp 인상 가능성이 굳어졌는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네. 물가 상승 압력이 현재 임대료를 비롯해서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과 관련해서 만한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없는데 만약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신용 불안 위험도 있고요. 또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현재 신용 불안 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연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진로에 높이죠. 소위 말해서 채권이라든지 은행 예금에서 MMF 쪽이나 현금을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안전자산이나 안전통화의 도피가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벌써 앵커레이트 트레이드든지 런던 픽스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엔화는 138엔에서 133엔까지 지금 절상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그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동결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향후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은 이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은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올해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시장으로의 자금도 돌아오고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가 나타나면 또 역시 흔들려요, 이머징은요. 글로벌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을 우선 축소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펀드 환매에 대비해서 은행의 그 금고에 현금이 없었을 경우에 이번 파산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우선 환매 요구에 맞춰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이머징 시장에 투자된 자금들은 회수하는 쪽으로 지금 환매 요구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현재 많은 그 개인들의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4조 달러 되는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금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자산은 아니지만 현재 그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월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보다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다든지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 보면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달러 약세에 따른 자금 이탈들이 계속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국 자산,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좀 낮은 이런 국면이 당분간 지속이 되고요. 자금 흐름의 요동은 국제 신용과 관련된 변동성을 초래시켜서 결론적으로 세계 경기 수요 위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전인대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 중국에서도 이런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다고요? 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네, 지난 그 7, 8월 달을 전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 절강성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뱅크런 사태들이 상당히 일어났었는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그 인터넷, 특히 5G와 관련된 사용자들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10억 명이 달하는데요. 중국은 모든 물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부 위챗이라든지 알리페이를 통해서 샀는데 이쪽에 있는 인터넷 뱅킹을 하는 그 계좌 수가 1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언제든지 자금 이탈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 때문에 전인대에서 안정을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를 총리와 부총리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건강헬스웹 같은 경우에도 이동 제한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은행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인대가 이제 마쳤고요. 중국의 이런 정책 방향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 불안 또 통화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좀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대출 태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고요. 네. 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대한 대출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중국에 있는 자금을 투자되는 게 무역어음 형태로서 단기 자금들을 많이 국제투자은행들이 해줬는데요. 규모가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자금 중에 일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금융 위험은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번 사태가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미국, 중국, 특별히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여파들 점검해 봤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고맙습니다.